결혼식을 준비할 때 보통은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앞으로의 인생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게 될지 설레는 마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시집 보내는 그 한편의 공허함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신이 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은 꼭 이렇게 행복할 때 시련을 하나씩 던져주면서 삶의 고단함을 느끼게 하는 법이라고. 남편이랑 결혼식 날을 잡고 아주 불행한 일이 저희 부부 앞길을 가로막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인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삶의 고단함을 느끼고 계셨던 분도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시게 되었으니,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얼마나 놀랐을지. 밤에 자고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밤귀가 어두운 편이기도 하고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잠이 드는 사람이라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침대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양치만 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일어나게 된 일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일단 시아버지께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가족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할 것이 뻔하고, 저는 결국 고민 끝에 결혼식을 미뤄야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혼식 날짜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적어도 마음의 안정을 취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여기서 축하를 받아 마땅할 결혼을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릴 게 뭐가 있니? 어차피 할 결혼인데 미뤄도 똑같은 거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아니, 너희가 결혼할 거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미뤄봐야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라 생각한다. 마음이야 뭐 다들 잘 추스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자. 아유, 어차피 결혼식에 많이 올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식장에 물어보니까 일정을 한번 미루는 건 가능하다고 해서요.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이 좀 별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미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이랑도 이야기해보긴 했는데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받았겠지. 아무래도 지아버지가 아유, 아니다. 결혼은 그냥 예정대로 해라. 어차피 원래 살가운 아들도 아니었으니까 그 충격쯤은 금방 잊힐 거야. 시어머니는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저에게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의아하긴 했지만 결혼식을 미루는 것 또한 일이긴 했기 때문에 청첩장도 다시 돌려야 하고 신혼여행 일정도 조정을 해야 했고요. 그냥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서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밤새 내내 손님들을 맞이하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예비 며느리였으니까 밤새 같이 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면서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 시누는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꺼려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 눈치를 살피고 얼굴을 확인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죠. 혹시 저에게 뭐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구는 것 같긴 했지만 장례식장 내내 별일이 없었고요. 손님들도 하나같이 우리 시아버지의 운명을 슬퍼하셨어요. 저도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겨주셨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해 주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영영 별이 될 줄 알았더라면 징직에 더 찾아뵙고 정을 쌓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생전에 사장님께서 부동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셨었으니까 남겨진 가족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부동산으로는 또 주름 잡으시는 분이셨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사고를 겪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직업이 딱히 없던 우리 시아버지를 칭찬하는 이유는 시아버지가 부동산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돈을 굴리는 것에는 도가 터이셨고 이전부터 쌓아온 재산으로 주택이라든지 원룸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거든요. 사실 저도 남몰래 그런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머리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남들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저는 장례식장이 모두 끝난 뒤에 일정을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사실 결혼식에는 많은 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진 않았었어요. 소위 말을 하는 스몰 웨딩이라는 것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수금이 되는 돈은 거의 없어서 제가 스몰 웨딩은 별로 내키지 않았었거든요. 이왕 결혼식을 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또 북적북적하게 웨딩 사진도 찍고 축의금도 따로 챙기고 하고 싶었는데 시댁에서 박바구겨서 스몰 웨딩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언니, 내가 로망이 그런 거란 말이야. 스몰 웨딩. 요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친한 사람들만 딱 불러서 스몰 웨딩 한다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이 발이 넓은 분들이긴 하지만 이래저래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딱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무슨 연예인이 스몰 웨딩인지 뭔지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주 그냥 멋들어지더라. 오히려 사람들 많이 와서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느낌을 내는 것보다야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도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는 하지만 공짜만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그러면 기분 상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게 싫어서 스몰 웨딩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 많이 부르고 회사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서 결혼식 하고 싶은데요. 아,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잖아, 언니. 그냥 딱 소규모로 진행하는 곳들이 꽃장식도 훨씬 예쁘고 외국 같은 분위기가 나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 나는 꼭 스몰 웨딩 할 거긴 한데 언니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서로 비슷비슷하게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아무튼 난 추천이요. 신우가 옆에서 바람을 얼마나 잘 잡던지 결국에는 박바구기는 시댁을 이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일일이 설득을 했고 하도 스몰 웨딩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렇게 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냥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셨고요. 꽤 두둑하게 축의를 거둘 수 있는 기회였지만 저는 금방 포기를 해야 했죠. 그런데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땐 솔직히 말해서 조금 겁이 나긴 했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뭐가 어찌됐든 30년 이상을 남이나 다름없이 살아왔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류 한 장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고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이랑 저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맞춰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긴 했었지만 그거야 누구나 말로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사정이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사방팔방에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말을 하자면 저희 부부는 돈이 참 없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저희 부부 돈을 합쳐서 겨우겨우 월세로 얻은 18평짜리 빌라가 전부였어요. 보증금이 모자라서 전세도 얻지 못했으니 저희 부부의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 잘 아시겠죠?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참 뭐 그리 나가야 할 돈이 많은 건지
돈이 돈을 낳는 법이라고 애초에 가진 게 없었던 저희 부부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직장이 있기는 했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가지를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 사정이라는 게 제 탓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장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아예 버티기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당연히 저희 부부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고정적으로 버는 돈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살만 했었던 것이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하나 사라지게 되니까 당연히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다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을 해야 그나마 돈을 끌어모으고 살 수 있을까? 요즘은 워낙 자격증을 가지고 사는 시대니까 모든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요즘 들어서 회사 생활하면서 뭘 더 해야 할지, 나중에 우리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어. 내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나야말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처음에 결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미래를 함께 그리면서 살지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당장 내일 뭐 먹어야 할지 그 고민부터 든다니까 미치겠어. 내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 사람들이랑 친화력 좋은 거. 한 번 본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성격 좋은 거 하나만큼은 당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지. 내가 또 오지랖도 넓은 편이라서 처음 본 사람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이끄는 재주가 있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라고. 내가 워낙 입담도 좋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편이잖아. 내 친구들도 나한테 장사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던데. 그 생각 나도 안 해본 건 아니야. 당신이 장사를 하면 단골 손님들도 줄지어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마음만 있으면 장사를 한번 해볼래?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이 잘 이끌고 가기만 하면 유지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선뜻 하겠다고 나서기가 조금 무섭기는 해. 나도 우리 부부 주머니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남들이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한다고 덥석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이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장사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당신이 친화력이 좋다고 해서 손님들이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 솔직히 너무 머리 아픈 일이긴 하다. 혹시 내가 TV에서 본 건데 푸드트럭 같은 건 어떨 것 같아? 유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면 손님들도 줄 서서 사 먹는다고 하던데 그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시간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푸드트럭? 하긴 나도 들어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 아예 몇 세트 이렇게 예약을 걸고 들어가면 수량이 남아나서 처치가 곤란해지는 일도 없을 거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 있어? 트럭을 개조해서 장사를 하는 걸 따지고 보면 투자 비용도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잖아. 이럴 걸 예상하고 일정을 딴 건 아니었지만 나 트럭 운전 자신 있어. 거기다가 개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가스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와, 갑자기 의욕이 막 샘솟는데? 트럭 중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부터 알아볼까? 중고로 사게 되면 얼마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당신이 장모님 손맛을 닮아서 분식 종류는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 내가 당신이 처음으로 해준 떡볶이 먹고 정말 칭찬 엄청나게 했었던 거 알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떡볶이 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는데. 그리고 어묵은 요즘 육수 나오는 거 많고 순대도 사서 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떡볶이 귀신이었잖아.
그 실력이 여기서 나오려나 보다. 어묵, 순대, 떡볶이 같은 거 트럭에서 팔기 시작하면 모자란 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장사를 할 장소를 유동적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남편과 저는 계획을 파바박 짜기 시작했고 중고로 트럭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트럭 뒤편을 개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개조를 하고 저랑 남편이 손수 꾸며서 만든 트럭으로 푸드트럭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장사를 하러 나가는 날에는 정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하기도 했죠. 막상 돈을 조금이긴 하지만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대단지 아파트에서 허락을 받아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반응이 좋은 게 아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들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어요. 초품화, 중품화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대단지라서 학교들을 죄다 품고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죠. 근처에 고등학교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혹은 학원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는 너도 나도 신이 나서 사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자리를 잡고 나서 보니까 현금이 꽤 모이는 장사더라고요. 요즘 떡볶이 물가도 장난이 아닌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떡볶이도 2,000원어치부터 팔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좋다고 와서 사 먹더라고요. 요즘 과자값이 2,000원이 넘는 시대인데 과자 한 봉지 먹는 것보다는 떡볶이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더 배가 부르니까요.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물론 떡볶이나 어묵, 순대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거니까 떼돈을 벌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지만 저랑 남편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에는 모자람 없이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에게 슬쩍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고 말을 했죠. 아가씨, 제가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좀 되는데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자는 게 아니라 애들 하원하는 시간에만 딱 피크 타임 맞춰서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월급이라고 해봐야 뭐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판매 수익의 일정 프로테지를 떼서 드릴게요. 뭐라고요? 아, 언니 미쳤어요? 지금 저한테 무슨 떡볶이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쪽팔리게. 아유, 저는 무조건 싫어요. 트럭에 앉아서 무슨 할머니도 아니고 떡볶이를 팔자고 해요, 이 나이에.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차라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말지. 아이, 그런 거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집애가 배가 참 많이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우에 대해 잠시 말을 하자면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신우였거든요. 우리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자기 생활비는 스스로 벌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 신우는 시댁에 딱 달라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때만 해도 정정하던 시아버지가 임대사업 하는 것에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시아버지한테서 용돈을 타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 아빠가 나를 워낙 예뻐했었으니까 내가 용돈 좀 주세요 하고 애교 부리면 바로 직업부터 열어주셨던 분이셨거든요. 아, 물론 나도 그만큼 아버지 사업에 보탬이 되려고 명의도 빌려주고 하긴 했었지만 말이야.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그런 신우가 너무 철없게만 보였었죠.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용돈 받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남편과 어느 정도 성향이 맞았지만 게으른 신우는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유, 근데요, 아가씨.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도 본인의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휴대폰 비용이라든지 아가씨가 쓰는 화장품에 옷 사는 돈까지 전부 어머님께 받고 있죠? 남이 사? 우리 엄마가 주겠다는데 언니가 왜 난리야? 내가 뭘 해 먹고 살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신경 끄고 떡볶이나 잘 팔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신우는 그 상태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방팔방에서 터지면서 신우도 재산 정리에 있어서는 전부 손을 놔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듯 했어요. 신우는 배운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어서 돈이 되는 일을 쫓아가는 것 같긴 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정상적인 것들이 별로 없기는 했었죠. 제가 신우한테 같이 떡볶이를 팔자고 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이유였었어요. 신우가 멍청하게 사는 것보다야 저처럼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결혼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어서 전 정말로 떡볶이 장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제 트럭이 중고 트럭이기도 하고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잔기수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흘린 음식물들 때문에 더러워지기도 하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 어떤 재산들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 트럭이었죠. 저도 이제는 한자리에서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저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제 성격이 워낙 친화력이 강하다 보니까 각 구역 안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생길 정도로 장사를 열심히 했고 그만큼 돈도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지나가고 보면 그저 한밭 바람에 불과하더라고요. 마음가짐을 편하게 먹으니까 시련이라고 느낄 법한 일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구나 하는 해탈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요. 물론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진상들도 만나고 먹고 튀는 놈들도 만나긴 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니까 그깟 몇 푼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떡볶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많았으니까 한 그릇 더 팔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에 임했죠. 긍정적인 기운과 맛이 더해지면서 제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가게를 내도 충분하겠구나 싶을 정도였는데 푸드트럭이라는 것에 마음을 붙이고 나니까 이 장사가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진절머리를 칠 만한 일들이 꽤 있었는데 그 일 덕분에 저는 시댁의 간섭을 따로 받지 않게 되었었어요. 나에게는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어. 내가 우리 집에 원래부터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어찌된 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랑 더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오죽하면 나 스스로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싶기도 하다니까.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나도 인연 끊고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결단력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과 제가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댁과의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부탁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자 저에게 모든 탓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랬지? 돈 빌려주지 말라고. 아니 어쩌면 며느리라는 게 나서서 시댁 식구들 도와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들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 아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서로 힘들 때 돕고 살아야지.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어떻게 지혜미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게 만드니? 네가 평소에 바가지를 얼마나 긁었으면 우리 아들이 응? 나한테 돈 한 푼 안 빌려주겠다고 저러냐 이 말이야. 저는 어머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이가 안 빌려주겠다고 했으면 그이 생각인 거지. 저는 그이한테 돈 빌려줘라, 빌려주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요. 어머님이 애초에 돈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방금에서야 알았어요. 아유 모르는 척 시침이 떼지 마 너. 너 아니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주 유물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렸지.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도 그렇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다고 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어찌 된 게, 너랑 결혼한 이후부터 더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고. 아유, 어머님,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버는 돈, 남편이 버는 돈 생각하면 저희 부부가 먹고 살고 갚을 돈 갚아 나가는 게 더 빠듯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다거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거짓말 좀 치지 마라. 돈이 남아도라도 우리한테는 도와줄 생각 없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니나 나나 우리 딸한테 공짜로 뭔가 퍼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거절하는 거 아니니?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이러다가 조종당하고 소방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어. 아주 쪽팔린 줄 알아. 제가 쪽팔릴 게 뭐가 있다고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속을 뻔히 모를 줄 알아? 너 그냥 우리한테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 아니니? 솔직히 너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돈댁에 돈 떼어주고 이만큼밖에 못 벌었어 하면 우리 아들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 월급도 네가 다 관리한다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식들이 효도도 안 하려고 그래. 쪽팔려 해도 마땅한 거지. 이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전화 끊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돈 이야기는 제가 남편한테 한 번 더 해보겠지만요. 아마 남편이 거절할 것 같네요. 어머님도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을 한 게 생겼냐?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너 말이다. 떡볶이 장사하면서 트럭 끌고 다니는 며느리 나라고 좋을 줄 아니? 나도 너 싫다. 어쩌다가 장사운이 차이 터져서 현금 좀 번다고 하던데 그걸로 유살 떨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끼리 서로 말이야 돕고 살아야지. 너네만 그렇게 잘 살겠다고 이 늙은 시어미를 나 몰라라 하면 좋으니? 푸드트럭에서 떡볶이 파는 며느리 쪽팔려 하시면서도 그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잘만 하시네요. 저도 싫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이 정도 말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간에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리 아들한테 말이나 잘해놔. 그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정말 황당하더라니까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숨 푹푹 쉬면서 엮이기 싫으니까 돈도 안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 안 주겠다는데 제가 굳이 우겨가면서 돈 줘라 할 일 있겠어요? 돈을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남한테 기대어 살 건지.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안 도와준다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뒤로 몇 번이나 전화를 더 해서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고 생떼를 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기를 저 멀리 치워두고 할 일을 했다니까요. 네가 뒤에서 돈 주지 말라고 시켰지.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냐? 나보고 직접 벌어서 돈 쓰란다. 아니, 내 나이에 어디 회사에 취직이나 되겠니? 그렇다고 관절이 쑤시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할 수도 없잖니? 그 구질구질한 트럭 끌고 다니면서 돈 좀 만진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너 개조한 트럭 가지고 불법 장사하는 거 아주 신고라도 넣을 줄 알아?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관리사무소랑 다 허락받고서는 당당하게 장사를 하는 건데 불법 장사라고 운운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장사 못하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돈을 내놓으라고 해코지를 해대면서 저에게 구질구질한 년이라고까지 쪽팔려서 며느리라고 말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팔린 며느리한테 돈은 왜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차가 훌쩍 넘겼을 때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용하다 싶었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첫날 놀기만 했던 신우가 상견례를 한다면서 자랑질을 하는데
대체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신우를 데리고 살겠다고 손을 들었나 싶은 마음에 할 말이 딱히 없더라고요. 이번에 상견례 할 때 아마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글쎄, 나랑 결혼할 예비신랑네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더라고. 내가 남자 너는 잘 물었지 뭐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집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30평형대 아파트로 말이야. 언니네는 아직 내 집 마련도 못했는데 내가 먼저 내 집 마련하게 생겼네. 누가 먼저 하고 말고가 중요한가요? 편하게 살면 좋은 거죠. 아가씨는 좋겠네요. 부자 시댁 만나서 집도 떡하니 생기고. 우리 아빠가 돈만 많았어도 언니네한테 집을 해줬을지는 모르는 일이지. 아무튼 우리 예비 시부모가 타는 차가 외제차인데 크기도 엄청 큰 거 있지. SUV라나 뭐라나? 유지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깨진다는데 사람이 그런 거 하나하나 바라보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딱 가늠이 오더라니까. 차에도 무슨 래핑이라고 하나? 암튼 특이한 색으로 꾸며놓기까지 했다는데 엄청나게 예쁘더라. 나도 그런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는 혹시 그런 차 타봤어?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치고 말았죠. 아니 지차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지 말이에요. 예비 사돈 어른이 신우한테 차를 사준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저도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펀치를 날렸어요. 저도 뭐 그렇게 빵빵한 시댁이 있었으면 내 집 마련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겠죠. 맨날 저한테 돈 달라고 욕을 하는 시댁밖에 없는데 제가 언제 신우처럼 내 집 마련을 하겠어요? 신우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사주는 거라면서요. 나도 그런 시댁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 말에 찍소리 못하던 신우가 갑자기 상견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언니, 그럼 내가 상견례 하는 자리에는 올 거예요? 예비 신랑이 그러는데 아주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남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인원수 체크해야 돼서 말이야. 초대해주면 당연히 가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 상견례 자리인데 저랑 그이랑 빠지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기야 한데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 언니 행색이 워낙 별로라서 괜히 우리 집안 돈 없는 집이라고 무시당할까 봐 말이야. 그 말에 두 번째로 기가 막혔죠. 제가 도대체 이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몇 갠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무섭지도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만 참아주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신우한테 상견례 장소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죠. 사실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우의 상견례 날 당일이 되었고 저는 떡볶이 장사를 일찌감치 마친 뒤에 그 트럭을 그대로 끌고 상견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라고 하더니만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도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것들이어서 차를 주차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 뒤에 주차장을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랑 인사를 하고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신우가 입에 침 바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말로만 듣던 돈 좀 있는 사돈 어른인가 싶었습니다. 뒤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차에 가방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휴대폰이 가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시 차로 가서 가방을 꺼내오는데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너 어디니?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미리미리 오지 않고 늦어. 사돈 어른들 다 왔는데 당장 튀어올 생각을 해야지. 시작부터 꼬투리 잡힐 일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와라. 미리미리 출발해서 올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정말 이런 기본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야겠어? 이 좋은 날에. 저 지금 주차장에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에가 다 룸으로 되어 있어요? 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주차장에 있다고? 그럼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잠깐 거기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길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몇 분 있다가 시어머니가 빼꼼하고 나타나시더라고요. 트럭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놀란 얼굴로 한달음에 저에게 달려오더니만
갑자기 저보고 미쳤냐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정말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니? 아니, 트럭을 끌고 와? 내가 진짜 쪽기 팔려서 얘, 너 진짜 미쳤어? 아니, 떡하니 사돈 어른 차랑 가까운 데 세워뒀네. 아유,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지. 나중에 자리 마무리하고 나갈 때 네가 트럭 타고 온 걸 뻔히 보여줘야 하잖아. 아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당장 차 구석으로 옮겨놔라. 아니, 이대로 그냥 집에 가던가. 아유, 어머님, 좀 황당하네요. 아니, 트럭은 차가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다고. 차가 사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트럭이면 어떻고 외제차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어머, 얘 좀 봐. 당연히 사람을 대변하는 거지. 왜 부자들이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지 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 이렇게 귀하고 좋은 자리에 이런 꼬물 트럭을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생각머리 없는 행동 아니겠어? 너 정말로 일부러 이러는 거니?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방해하고 싶어서? 아유,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지. 그러면서 발로 제 트럭을 퍽퍽 차대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재산인데 시어머니가 곰을 취급하면서 발로 차니까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안 듣고 뜯어 말리려고 해도 이 손 놓으라면서 제 차를 발로 차대는데 무시를 당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당장 차를 빼라고 하길래 열이 받아서요. 그 자리에서 예비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내가 네 꼬물덩어리 발로 찼다고? 뭐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르기라도 하려고? 너 지금 어디다가 전화를 하니? 응?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네, 차 좀 빼주시겠어요? 제 차를 빼려면 여기 와서 차량 이동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로 예비 사돈 어른을 부르자 제 전화 한 통에 예비 사돈이 헐레벌떡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예비 사돈 얼굴을 보면서 기겁을 해가지고 저한테만 들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진짜 또라이 아니니? 미쳤어? 아니 2년이 내 딸의 혼사길을 막아도 아주 단단히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지금 네 꼬물 트럭 자랑이라도 하려고 그래? 아니면 일부러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아주 오냐오냐 풀어줬더니만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이런 일을 벌여? 야. 예비사돈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만 갸우뚱하시면서 차를 왜 빼달라고 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끌고 온 트럭이랑은 거리가 있었으니까 차를 뺄 만한 건덕지가 없었거든요. 뒤이어서 무슨 일인가 싶은 신우랑 신우 예비 신랑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뒤늦게 우리 남편도 도착해서 걸어오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온 가족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다들 영문을 몰라 하길래 제가 호흡을 크게 쉬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혹시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결혼을 진행하시려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어머머, 얘가 정말 내가 잔소리를 좀 했다고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너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치든. 얘, 너 당장 안 꺼져?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제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하니까 신우 예비 시댁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슬쩍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하냐고 다 말을 해보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주 그냥 낱낱이 밝혀버렸네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에 대한 복수를 할 마음은 없었는데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한테 혼사를 망치네 만에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요. 열이 받아서 그냥 싹 다 불어버렸지요. 저희 시아버지가 왜 단명하셨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거요. 다 사기치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갑자기 빚덩어리가 떠넘겨지니까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떠나신 거라고요. 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 안 둬? 예, 너는 네 마누라 입방정 떠는 거 간수 안 해? 빨리 입 막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막아요? 그러길래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건드려서 이 사달을 내냐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얼른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 뭘 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언니, 정말 왜 그래? 서운한 거 있으면 우리 말로 풀자. 상견례하기로 모인 좋은 자리에서 왜 안 해도 될 말을 꺼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언니? 사실 저희 시아버지요. 전세 사기를 치고 다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부동산 몇 개 융자 잔뜩 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이중 계약하고 임대 사업자인 척하면서 세입자들 보증금 안 돌려주고 하는 전세 사기업자요. 자기랑 친한 부동산 업자랑 짜고 이중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뒤에서 보증금 뜯어먹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 일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시아버지에게도 조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시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겠다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당연히 예비 며느리니까 장례식장에 지켰는데 장례식장에서 혹여라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될까봐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아유, 어쩐지 장례식장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아주 불편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장례식장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세입자들이 깽판을 치면서 제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기겁을 하고야 말았죠.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남편에게 결혼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말이야, 우리 집 식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빚 평생 갚고 싶어.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내가 푼돈이지만 보상을 하고 이 마음의 짐 덜고 싶어. 앞으로 우리 집이랑 인연 끊을 거고 양심적으로 살 거야. 믿어줘. 난 집안에 도움받은 것도 없었어. 내 동생이나 우리 엄마와는 달리 이런 사기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니까. 시어머니랑 신우는 시아버지에게 명의도 빌려주고 사기치는데 동조를 했다지만 우리 남편은 일찌감치 그 사기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 발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죠. 저는 남편의 각고의 설득 끝에 시댁에는 일절 도움도 주지 않고 인연도 끊겠다고 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고요. 우리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사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갖은 재산을 털어서 일부 보상도 해주고 저희 부부도 정말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 시댁 인간들이 본인들은 돈 없다면서 우리 남편에게 가서 돈 받으라고 떠넘긴 거 있죠? 심지어 시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들 그거 상속 포기를 하더라고요. 융자도 있고 전세 사기에 얽힌 매물들이라며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발을 쏙 뺀 거죠. 그만큼 양심 없는 신우랑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어떻게 알고 사기 피해자들이 찾아와 깽판을 쳤고요. 남편을 고소하기도 했어요. 돈 내놓으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결국 고소를 당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이 사기 행각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 입증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소송을 하느라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깽판을 놓는 피해자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시어머니 하시누? 나 몰라라 하면서 이리저리 이사 다니며 잘만 피해서 살더라고요. 이게 시아버지한테 전수받은 비법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양심 없이 구는데 정말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인연도 끊고 살았는데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거지요. 아유, 그때는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어. 아니 뭐 빚덩이를 그냥 짊어져 그러면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편한 건데. 아, 됐어. 그런 말을 왜 해? 다 지난 일인데. 다 지난 일이라고요? 아가씨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일 아니에요? 아가씨 다단계 회사에 손을 대서 빚도 있잖아요. 물론 소액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빚도 우리 부부 찾아와서 갚아달라고 난리를 쳤죠. 그거 예비시댁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결혼 전에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우 얘가 진짜 미쳤나? 야, 너 지금 누구 혼사길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너대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지. 내 딸이 잘 사는 게 그렇게나 기분이 나쁘니? 어?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사랑구실이라도 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나라도 이런 마음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나한테 준 시련만큼 고통만큼 똑같이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역지사지 기분이 뭔지 알지. 그렇게 발만 쓱 빼면 그만이냐고요. 아가씨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갑자기 눈이 헷가닥 돌아서는 시어머니 멱살을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멱살이 잡혀버린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우이의 손에 이끌려 다니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머지 사람들도 죄다 경악을 했죠. 가만히만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시집 잘 갔을 건데 엄마가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트럭 가지고 왜 난리를 쳐. 신우 예비 사돈들은 신우가 눈 돌아서 시어머니 멱살 잡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니까 혀를 끌끌 찼어요. 아니 이런 개판 5분 전을 봤나. 이런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겠다고? 이런 여자를 집안에 들이겠다는 게 미친 짓 아니고 뭐야? 세상에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상견례 날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결혼하고 이 꼴을 봤으면 내 아마 기절했을 거다. 가자. 아니 그 사돈 며느님 전세 사기 내용이 정말 다 진짜예요? 나 살다 그걸 실제로 실행했다는 사람들은 또 처음 봤네. 네, 전부 다 진짜예요. 저도 남편이랑 결혼할 때까지는 몰랐고 사실 알게 된 이후에 결혼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희 남편 믿어보고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안 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정말 경멸스러워라. 우리도 말이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 있는데 그런 사기를 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 어떻게 세입자들을 상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유 너무 상스러운 집안이네. 내 아들이지만 너도 참 사람 보는 눈도 없다. 어떻게 결혼하겠다는 여자네 집안이 사기꾼일 수가 있니?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세요. 지금은 상속 포기해서 전부 다 정리했고요. 세입자들한테는 오빠가 보상 조금 해주고 아무튼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빚도 소액이에요, 소액. 제가 일만 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과거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아가씨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제가 떡볶이 장사 같이 하자니까 쪽팔려서 싫다더니 뭘로 갚을 건데요? 아가씨 일할 생각 전혀 없잖아요. 빚까지 있는 사람이 집에서 백날 첫날 그렇게 놀고 있었다는 거야?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 없이 살 수가 있어. 나 참 이건 무슨 어휴 쪽팔리다 쪽팔려. 이런 집안을 내가 사돈 맺을 생각을 했다니. 그 예비 심해부라고 해야 하나요? 혹시 우리 아가씨가 스몰 웨딩으로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하던가요? 저도 시댁 식구들이 박박 우겨서 스몰 웨딩으로 결혼했는데 그게요 다 피해자들이 찾아올까 봐 그런 거더라고요. 손님들 몇 명 부르지도 못하고 결혼식 올려서 속이 쓰렸었는데 그런 소리 없었어요? 참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결혼식이 하고 싶어서 스몰 웨딩으로 하자고 박박 우기더니 그게 아니라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봐 그런 거였어. 와 소름이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단출하게 행복하게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하고 싶어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네. 제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것들이 사기꾼입니다. 이 결혼은 당연히 없었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기칠 게 없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의식주를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평생 반성하고 살아도 부족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주 똑같은 사기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네.
그 말을 끝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 바로 차에 시동 걸어버리더라고요. 신우는 시어머니 멱살을 흔들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입방정 때문에 모든 게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나 시집 간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 다 떨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책임져? 야,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저 얌체 같은 며느리 탓이지. 너는 정신머리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냐? 그걸 왜 말을 하고 앉아있냐? 너 내 딸이 불쌍하지도 않어? 이걸 왜 또 양심 없이 우리 와이프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 애초에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도 잘못한 거 하나 없다. 내 남편이 사기치고 다닌 거지 내가 쳤어? 어? 속는 사람도 문제 있는 거야. 정말 그까지 답이 없다 엄마는. 그냥 우리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서로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살자. 우리는 떡볶이 팔면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저희 부부도 떡볶이 트럭을 끌고 자리를 나왔어요. 그 이후에 신우가 파혼하게 되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을 다 끊고 지냈는데 2년 뒤에 의외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질질 짜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니만 글쎄 그렇게 지들은 당당하다고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면서 뻔뻔하게 살더니만 정작 본인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그거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은 것으로 돌리고 있었던 건데 그 보증금 못 돌려받게 생겼다고. 저당 잡힌 집이라 전세보험 들어놨지만 1, 2순위가 은행이라고 당장 거리에 내앉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진짜 꼴 좋다. 다 업보로 돌려받는 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다음부터는 전화해도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전화를 댕강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의 결단력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라면 그렇게 끊어내지는 못했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뒤로는 뭐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연락이 끊겨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피해 입힌 피해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됐으니 반성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그런 결말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